하는 거는 까다롭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외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유도 명확해야 되고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등등등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그 아무리 뭐 IMF 직전에 외환 자유화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됐어도 그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중국 같은 데는 일단 들어간 돈은 못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 업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장에 보면 1번에 바로 1번에 지정거래 왜곡한 은행장 앞으로 신고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정거래 업무라고 합니다. 지정거래라고 하면 한 은행의 특정한 지점에 가서 이 부동산을 사는 업무에 관한 그 지점하고만 거래를 하면서 재반 절차를 이 프로세스를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본인이 원하면 그 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그 지정했던 내용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만 옮기는 것도 귀찮죠. 그래서 한 군데에 지정을 해서 거래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신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김 대표가 뭐 좋은 물건을 이제 찾아서 몇몇 제시를 해서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뭐 계약도 하고 해서 송금을 해야 되겠죠. 송금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 3번 확인 및 유의 사항에 보면 우리가 해외 부동산을 사는 때 크게 주거용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가서 살기 위한 주거용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고 그 위에 그 옆에 오른쪽에 주거 위의 목적 뭐 투자용 부동산이겠죠. 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임차권은 뭐예요? 진짜 논점은 없습니다. 그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투자용이냐 이런 걸 사는 그 두 가지 형태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에서 뭐 취득 금액의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이 사니까 뭐 얼마 이하로 사라 뭐 그런 제한 전혀 없죠. 신고 뭐 당연히 신고해야죠. 그래서 신고할 때 그 큰 박스에 거주자 당연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주자라고 국내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니까 확인 및 유의 사항에 보면 신고자 및 취득 명의 제가 신고를 하는데 집사람 명의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거용인 경우는 그런 경우에 신용 불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사고치고 뭐 빼돌린 돈으로 해외 가서 부동산 보고 그냥 눌러 앉을까봐 신용 불량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밑에 조세 취납자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이런 거 안 내고 가는지에서 그에 대한 서류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외 이주 수속 중인 경우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또 받게 됩니다. 이거는 거주자가 아니라 곧 비거주자 즉 해외에 나가서 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요 신고 서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주 계획 수속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뭐 확인하고 그런 거고 법인은 뭐 거주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자용 목적 또는 사무실용 목적만 취득이 가능한 것이죠. 취득 명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주택은 본인이나 배우자, 뭐 배우자가 살 거라도 본인이 배우자가 신고를 대신 해줘도 됩니다. 근데 투자용 목적인 경우에는 제가 제 명의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만 저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뭐 공동 명의 투자도 안 됩니다. 배우자랑 저랑 공동 명의로 거주용을 하는 경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자기 명의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서류가 뒷장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외 부동산 취득 수리 신고 수리서 그건 뭐 은행에 양식이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자기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동산
부동산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계약서 상에 주소가 있고 뭐 면적이 있고 매매 가격이 있을 것이고 매도자가 있을 것이고 매수자는 저나 배우자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당연히 받으셨을 테니까 그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번, 동그라미 4번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기에 여기 다 있으니까 매도자의 내역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 가름이 되고요. 혹시라도 그 부동산의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조금 국내라는 경우가 달라서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부동산 현지에서 발행된 부동산 감정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납세 증명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다 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고요. 7번에 있는 게 주민등록등본은 말씀드렸던 그 해외 이주 신고 수속 중인 경우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서류에 보면 거주 예정자 실명 확인 증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는 제가 하지만 실제로 가서 거주할 사람은 뭐 배우자이거나 아들이거나 뭐 유학 가는 아들이거나 그런 경우에 그 거주할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이제 뭐 배우자가 같이 가서 살 거다라는 경우에는 그 아들이 유학을 갔음을 증명하는 비자라든가 아니면 재학 증명서라든가 그러한 서류가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매매 계약서 상에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저희가 100만 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단 대전제는 100만 불의 돈이 여기서 다 나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100만 불의 돈이. 그런데 미국에 사전에 계약하러 갔을 때 현지 금융기관하고 해서 김 대표도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거기서 모기지 회사를 하고 했는데 나는 이 부동산을 살 테니까 50만 불을 모기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불 중에 50만 불은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러한 서류, 이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여기 그 추가 서류의 4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거가 첨부가 되면 그럼 확실하게 50만 불 현지에서 조달이 되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는 이 100만 불 중에 50만 불만 보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현지에서 조달이 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모기지론 계약서의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제 모기지론을 하면 나중에 이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그 갚아야 되는 경우. 근데 그 경우도 요 모기지론 계약서에 근거해서 언제 대출 받은 날 뭐 며칠 날 받고 그 매월 얼마씩 원금이 얼마 100불 뭐 거기다 이자가 5불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스케줄표가 쭉 나옵니다. 그 스케줄표에 의거해서만 요 분할 상환의 송금이 여기서 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이 해외 현지의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원래 거기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누구한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취득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도 다 거기에 있는 5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즉 외국에 있는 내가 빌린 돈이든 원래 있었던 돈이든 그 돈으로 일부를 또 충당을 하겠다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100만 불에 쉽게 말해서 자금의 출처가 소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나가는 돈의 출처까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취득하는 부동산의 총 금액보다 보내는 금액이 작으면 나머지는 현지에서 충당되는 돈의 출처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러면 이런 까다로운 그런 걸 하느냐? 나는 뭐 내 현재 있는 친구가 그냥 내 명의로 돈 빌려줘서 걔랑 같이 하는데 그러면 내 돈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내 돈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경우도 이것이 요즘 해외 국내 내국인이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나 재산이 있는 경우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끄집어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내에서 나가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되는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다 송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후 관리에 들어갑니다. 사후 관리는 뭐냐면 이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송금을 하고 돈이 나갔으면 그 부동산이 취득이 돼야 되잖아요. 즉 등기 우리쯤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제출해야 된다는 또 어디다 제출해야 돼? 무조건 그 지정한 은행, 처음에 와서 송금한 그 지점으로 오신다고 생각. 모든 건 송금한 지점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되겠죠.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때가 지났는데도 제출이 되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제출이 됐다라고 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제출이 됐다. 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사고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면 한국은행에 이거 소명하라고 은행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공문이 옵니다. 뭐 한번 공문 오면 뭐 누가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 중에 그런 것이 소명이 안 되면 다 또 하나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까먹었는데 내가 까먹고 지나갈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넘어왔어요. 뭐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에 치면 뭐 그동안 렌트를 쭉 받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다가 또 김 대표가 좋은 물건을 또 소개시켜 줍니다. 한 5년쯤 지나서. 근데 이제 그거는 200만 불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팔고 그 기존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하겠죠. 현지에서. 그 다음에 신규 부동산을 또 취득할 수가 있죠. 자, 기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한 가지 경우는 다시 국내로 송금할 수도 있고 신규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송금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나갔던 돈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손해보고 팔았으면 그만큼 적게 들어올 것이고 국내로 송금이 돼서 모든 게 클로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현지에서 다시 다른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 때 그 계약서 물론 이 돈이 들어올 때도 이 계약서는 첨부는 돼야 됩니다. 이 돈이 뭘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첨부돼서 돈이 들어왔어. 아 이렇게 쭉 돈의 흐름을 보니까 이걸로 끝났구나 하면 끝나는데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가 첨부가 되고 또 매수 계약서가 이게 이제 생기겠죠. 이것도 또 첨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가 다시 또 필요한 돈이 더 있으면 그만큼 또 돈이 나갈 것이고요. 계속 결국은 국내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사후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후 관리라는 뜻은 결국은 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서류를 가져와서 그냥 그 지점에 와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같이 사는 배우자님한테 나 이렇게 이거 팔았어 라고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팔았어 당신? 얼마에 팔았는데? 한번 보여줘봐.
그럼 계약서 보여줄 거 아닙니까?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니까 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서류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면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거래하시는 지점의 직원들이 다 그거 보고 처리를 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름하고 사인을 하시고 이 서류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 가다가도 결국 국내에 돈이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해외 취득,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송금의 중간 과정과 마무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처음에 사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까지는 이제 잘들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보통 사면 뭐 몇 년 지나서 뭐 변동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까먹어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일반 입출금하는 은행이 바뀌기도 하고 뭐 지점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까먹어요. 그러면 새로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현재 갈아타고 할 때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파악이 돼서 소명 하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 과정이 이게 막 오고 가고 하는데 중간 과정이 서류가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게 만약에 소명이 안 되는 중간 고리가 끊어져서 설명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형사범도 아니고 형사범 아닙니다. 그런데 외환 거래 관련해서 그 일종의 거래와 관련된 이제 징계 같은 걸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경우에 어떤 해외 송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 얼마 동안 중단시킨다든가 다른 거 신고를 하는데 수리를 안 해준다든가 그런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간 돈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간 돈은 들어올 때까지 모든 계약서와 돈의 흐름을 다 서류를 준비하셨다가 발생할 때마다 처음에 거래 지정을 했던 그 지점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게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나름 거래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지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거를 직원들이 보통 지점에 한 3, 4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 과장 이번에 이게 부동산 한 10억짜리 사게 돼가지고 돈 좀 보내야 되겠는데 딱 계좌를 가져와요. 뭐 필요해? 잠깐만요. 제가 알아보고요. 천지사방에 전화하고 난리 납니다. 안 해보면은 은행 업무가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안 해보면은 엄청 어려워 보입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야 얘는 이렇게 뭘 몰라 그러지 마시고요. 복잡할 건 없습니다. 모르는 업무를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당황하지 마시고 알아서 연락 줘. 뭐 이게 하루가 급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돈이 나가는 날짜가 급한 거죠. 돈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정해진 날짜까지는. 그리고 송금을 하면 당일날 송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혹시라도 계좌가 착오가 있거나 여러 가지에서 공식이 붕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차도 있고요. 업무 시간에. 그래서 송금은 반드시 한 2,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송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서류 착오로 계좌번호가 잘못되고 계좌를 맞는데 수취인 이름이 다르거나 우리나라도 뭐 타양한 보내볼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송금을 좀 시간적 여유를 한 2, 3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서류도 복잡한 건 하나도 없고요. 신고인이 거주자에서 네. 영주권자나 이렇게 바뀌면 그럼 상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 돈을 보낼 때는 내국인으로 거주자로서 여기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민을 갑니다.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주자라고 거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해서 뭐 1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건 미국의 영주권자건 한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냥 다 거주자입니다. 체류관. 이 거주자라는 뜻이 내국 인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일지라도 국내에 무슨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이러한 그 이유로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냥 외국인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해외로 이제 귀국을 완전 영구 귀국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거는 해외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재산 반출이라는 이런 또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다가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돌아갈 건데 그 돌아가기 전에 있는 돈을 먼저 보내고 싶어. 그러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 상관 안 하고요. 국내 재산 반출이라는 항목으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건 이러한 사후 관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재산 반출은 그럼 그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데 국내 재산이 국내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뭐 어느 회사에서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얼마를 벌었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들어올 때 외국인 들어올 때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동산을 사왔다든가 그런 국내에서 나가는 반출할 재산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국내에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송금할 때는 환율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환율은 송금 시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전시관이 있고 또 현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송금할 때는 그 환율은 항상 우리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제일 차이 나는 게 현찰 매도율, 현찰 매입률. 달러를 1,000원인데 달러를 손님들이 사가야 되겠어요.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50원. 달러를 은행에 가서 팔 때는 예를 들어서 950원.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하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송금이잖아요. 전신한 매도율이라는 걸로 적용을 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대략 1,010원. 전신한 매입률. 옛날에 우리 전보 취급할 때 전신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990원. 그래서 송금하는 환율은 우리 현찰 사고 파는 그 환율보다는 손님한테 유리하게 이 기준 환율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사고 파는 그 환율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건 이렇게 비싸냐? 이거는 그냥 서류상으로 와이어로 그 전산상으로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현금 자체 종이 지폐를 은행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달러를 우리가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달러 실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달러를 가져올 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 그다음에 본점에 오면 또 그걸 지점으로 나눠주고 돈이 다 움직일 때 돈이 들거든요. 이런 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전산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비싸게 되는 거예요. 비싸고 비싸다 이거 비싸고 이거 많이 싸고 차이가 벌어지는 거. 환율의 적용이 그래서 나와요.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도 그렇지만 베트남도 정말 세울 때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 지점에서 과연 하나은행에서 시작했으면 해당 나라에 하나은행이 있으면 자금 쉽게 거기에서 그 정도의 허가를 받고 방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그 나중에 그냥 미국이라고 치고요. 미국 부동산을 아니 이제 베트남이라 치고 베트남으로 이제 송금을 했단 말씀이죠.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몇 년 후에 매각을 해서 국내에 송금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에 해당되는 그래요. 그런데 이 국내 송금을 베트남에 있는 하나은행으로다가 연결을 해서 송금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했지 네. 해당 나라에서 돈을 빼내는 것은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그거는 그 나라의 그거 제가 국가 설명할게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거로 있지 않을까? 그거로 제가 설명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제 참고로 이제 그 거래하실 때 이 환율도 기왕이면 조금 뭐 1,500원보다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과 그 은행과 거래 관계 뭐 친밀도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적인 말씀인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거래 지점을 한 군데를 친하게 지내세요. 그냥 가시더라도 그냥 한번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특정한 직원을 요즘 뭐 번호표로 하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만 또 봤네. 그 지난번에 할 때마다 친절해요.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이 감정 노동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미련도 많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그분들 굉장히 감동하고요. 그 손님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뭐 하나 이런 거 하면 이런이라도 뭐 금리에서 뭐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이렇게 다 해드리겠다. 사람들에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정한 지점을 거래하시고 특정한 직원을 만나면 인사하시고 뭐 좀 지나가는 말로라도 너무 친절하게 해서 고마워요 한마디 해주시면 그 자체로 또 나가시는 분 기분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명함은 여기다가 뭐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요. 없으시면 뭐 그냥 그 하고. 혹시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그 부동산 세미나에 왔었던 분이라고 얘기하시고 질문 주시면 또 저희 뭐 책임자들이 사실 은행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지점장입니다. 책임자들이 제일 잘하는데요. 정말 실무적인 거 그런 거 저희 워낙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면은 뭐 저희가 달려가서라도 이거 처리해드리고 할 테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다음 이제 또 말할 미국과 베트남 부동산 내용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냥 처음들 오셨겠으나 편한 마음으로 세미나 마저 마치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그 주광수 지점장님께서는 여기 지점에 오래 계시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쪽 관련 일을 많이 하셔서 만약에 뭐 혹시 해외 쪽 송금이라든가 투자 절차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에서 좀 상담을 하시고요.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또 아무래도 그 환율 면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니까 혹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그 오늘 해외 부동산 투자 전략 세미나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많이들 물으시는 게 한국에서 돈 나가는 거는 은행에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요새는 한국은 예전에는 허가제여서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요새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거든요. 신고를 해서 돈을 송금한 이후에 그 3개월 뒤에 말씀하실 때 서류만 갖다 내면 되는 부분에서 신고제, 허가제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돈인 것만 증명이 되면 되는데 외국은 좀 다릅니다. 외국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으시고요. 자,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준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스템이 잘 안 갖춰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성공하는 나라, 성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똑같습니다. 뭐 미국과나 베트남. 차이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떤 은행을 가든 어떤 뭐 하셨던 돈을 매각을 하셨으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돈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벌여서 외국인이 샀을 경우에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에스크로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이 결산되면 이제 결산된 나머지 차익을 다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이제 돈을 받으신 게 있으면 에스크로 페이퍼가 있으니까 에스크로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법무사 같은 거거든요. 에스크로 페이퍼를 받으시면 은행 가서 이제 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팔았다 해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혀 뭐 문제가 없으시고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환치기. 그러니까 환치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안 보내고 여기서 현금 주고 미국에서 달러 바꿔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미국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냐? 일반적으로 이거는 테러 자금이나 마약 자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돈이 뭐 집하면 100만 불이 생긴 거죠. 근데 돈이 들어온 증거는 없어요. 한국에서 돈이 들어온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집을 샀어요. 100만 불짜리를. 처음에 살 때는 문제 없었는데 팔았다고 치면 100만 불인데 그 100만 불이 자금 출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테러 자금이나 마약 자금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건 환치기예요. 환치기가 아닌 경우는 뭐 나오고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베트남도 정상적으로 은행을 거쳐서 나가셨을 때 매각을 하시면 한국에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뭐 달러잖아요. 달러로 구입하니까 달러로 팔아서 그때 환율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사실. 근데 베트남은 뭐로 사야 되냐면 현지화. 현지화는 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0만 동에 이번에 샀어요. 근데 파실 때 120만 동에 팔았어요. 그러면 20만 동 뭐 차익이 생겼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차액 20만 불에도 양도소득세 매기는 게 아니라 판 금액에 대해서 2% 양도소득세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차액이 20만 동이 생기면 20만 동에 대해서 뭐 30% 15% 이렇게 내기는데 베트남 그거 없이 시스템이 되게 간단해요. 120만 동에 대해서 2%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그거는 뭐 어차피 세금 내는 거니까 돈 많이 벌면 상관없죠. 문제는 뭐냐? 자 동으로 해서 다시 동으로 바꿔서 이제 이걸 바꿔서 한국으로 보내려면 다시 달러로 바꾸죠. 달러로 바꿔서 다시 한국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의 환율, 현지 환율.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환차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환차 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잘 감안하셔야 되고, 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이제 정식으로 한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 은행은 아까 말했던 하나에서 하나를 들어오든 하나에서 신한이 들어오든 하나에서 베트남 은행을 들어오든 전혀 상관없어요. 돈 들어온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거만 있으면 이제 바꿔서 들어오는데 이제 환차이익이나 환차손이 여기는 달러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현지화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왜 이 베트남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상담하신 분이 어떤 상담을 하셨냐면 이런 거죠. 돈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니까 갖고 가실 수가 없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한 1억 5천, 2억 주면 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금을 다 갖고 가신 거예요. 현금을 갖고 가지고 왜냐면 베트남은 이제 분양받으면 그 계약금부터 중도금 거쳐서 잔금까지 한 5-6번이 되거든요. 그럼 갈 때마다 한 2천만 원씩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처분하신 거죠. 끝났어요. 다. 그래서 이제 파신 거죠. 문제는 팔았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은행을 거쳤으면 은행에 이제 돈이 베트남에 들어온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올 때마다 핸드캐리로 2만 불씩 갖고 와서 산 거잖아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돈이 일단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분한테 한국 돈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 갖고서 여기 예금할 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뭐 금액이 싸다고 현금 갖고 와서 사시는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되고, 가령 이런 거는 있죠.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금을 내가 뭐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집이 좋아서 10,000불만 계약금 내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 10,000불은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하시면 돼요. 아까 은행에서 뭐 신고하신다 그랬잖아요. 50만 불인데 계약금 10,000불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건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하셔야 나중에 하신 다음에 다시 갖고 들어오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근 어떤 분은 전 전화 중에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 뭐 건물을 사고 파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뭐 비트코인이 편한 건 편한 건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뭐 중개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현지 모기지가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모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5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50%까지 가능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베트남은 아직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이율이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서 제가 볼 때 굳이 모기지를 하시는 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은 모기지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개인 현금으로 사시는 게 좋고요. 미국은 무조건 모기지를 활용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세금 부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모기지를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얘기하셨는데, 자, 영주권, 미국 영주권도 그렇고, 뭐, 베트남 영주권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영주권이나 다른 나라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 문제인데요. 요거를 잘 보세요. 자, 근데 거주인이잖아요. 거주인이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일단부터는 그냥 이주가 되는 거군요. 이주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죠? 국적은 한국이에요. 국적은 한국인데 이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주민. 맞죠? 근데 이주민이 되면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다 갖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뭐 한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 100억을 이주를 하면서 내가 신고를 하고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영주권자는. 자, 뭐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는 순간 내가 이 100억을 재산 처분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영주권자는 뭐 100억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갖고 가실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물, 부동산이 있으시잖아요. 자, 부동산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영주권을 갖고 미국을 가신다 생각하시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이전에 다 처분하시는 게 좋아요. 이전에. 자, 미국 가시는 분,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상관없고요. 미국 가시는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은 한국에 있는 자산은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매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세무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런 혹시 생각을 하시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미국의 세법은 이래요. 자, 영주권자 이후부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해당되냐면 글로벌 인컴이 돼요. 글로벌 인컴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영주권을 따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득을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건물이 있잖아요.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영주권 이후에 매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건물을. 그럼 뭐가 발생하죠?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 발생하잖아요. 영주권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요 한국에만 내면 돼요. 예? 한국에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한국에만 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 플러스 미국에다 내야 돼요. 일정 금액 이상. 네? 아니, 일정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커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뭐 하나 의뢰온 경우에 제가 얘기드릴게요.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자,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한국에만 뭐 하면 뭐 한 30% 내면 되잖아요. 근데 뭐 100억짜리를 한 90억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30%만 내면 되죠. 맞죠? 양도소득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취득한 날짜가 뭐 1999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빼갖고 뭐 이렇게 해서 세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99년의 가격을 따지는 거예요. 취득 가격.
그러면 보통 보면 등기 이런 거 보면 99년에 취득 가격이 10억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1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서류상 등기 서류 보면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99년 다음에. 근데 100억이에요. 차이가 얼마죠?